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슬슬 오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내용은 굉장히 힘을 실은 컨텐츠예요. 굉장히 힘을 실고 뭔가 진짜 중국의 근대사 다큐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분량의 컨텐츠거든요. 근데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재밌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되게 지루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저도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라는 게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중국의 뭐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대까지 이어진 뭐 현대 이슈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많이 엮여 있어. 지금 현대 사회에 시진핑이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는 중국 역사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근대사도 봐야 되고, 이게 공부하는 분야가 되게 다양해야 되거든요. 많은 걸 알아야 또 많은 걸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뭐 어떤 타픽이든 가릴 거 없이 진짜 많이 봐요. 내가 흥미만 느낀다면. 근데 요즘 제가 좀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걸 보다가 이렇게 딱 흥미를 느낀 한 타픽인데,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요런 일들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근 한 20년 안에 벌어진 일들, 20년? 한 30년? 근 30년 안에 벌어진, 중국에서 벌어진 일들. 그 중에서는 당연히 시진핑의 지금 황제 권력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시진핑이 이 황제 권력을 갖기 위해서 뭘 했는지, 어떤 사람들을 쳐냈는지,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게 복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분량이 좀 많고 막 그렇게 재밌다기보다는 약간 좀 다큐 같은. 하지만 저는 이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 혼자 그냥 알고 있기는 아까운 거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들이고, 이걸 알면 정말 중국의 근 30년이 이렇게 발전이 됐구나라는 게 약간 좀 진짜 한 준 전문가 수준으로 알 정도로, 어디 가서 중국 얘기를 할 때도 내가 꿀리지 않은 정도의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재밌으면 끝까지 보시고, 보다가 이게 좀 지루하다, 졸린다 그러면 자도 돼요. 하지만 켜놓고 자요.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는 딱 이겁니다. 시진핑은 어떻게 한 걸음씩 지금 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돼요. 시진핑은 이 절대 권력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시진핑이 산면임을 하면서 방해물을 하나하나씩 제거해가면서 자기 제일 가까운 사람들까지 다 쳐내가면서 정말 혹독한 전투 끝에 이뤄낸 이 독재. 그러면 정말 많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굉장히 진짜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자, 시진핑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중국의 새로운 시대의 황제라고 불릴 정도잖아요. 근데 그 황제까지 가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조차, 심지어 제일 가까운 사람들조차 다 쳐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절대 권력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쪽으로 또 다른 반면을 보면 시진핑이 두려웠다 이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 수많은 자기 주변에 어릴 때부터 같이 커왔던 그런 친지들까지 다 쳐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잡고 있는 절대 권력과 그 뒷면에 있는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독재 통치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독재란 이 권력을, 거대한 권력을 극소수의 사람들 혹은 심지어 한 사람의 손에 집중시키는 것, 이게 독재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덩샤오핑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덩샤오핑이 개혁을 추진할 당시 특별히 신경 쓴 것이 바로 옛날의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 진짜 독재의 끝판왕이었죠. 거의 뭐 개인 숭배가 있을 정도로 걔는 그냥 마오쩌둥 거의 뭐 신 같은 존재였지, 중국에서는. 하지만 덩샤오핑은 나중에 개혁을 할 때 마오쩌둥식의 그런 개인 숭배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덩샤오핑은 집단 지도 체제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관례들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2번의 임기 혹은 뭐 칠상팔하 같은. 칠상팔하가 뭐냐면 67세는 올라갈 수 있고 68세는 내려가야 한다라는 그런 중국의 암묵적인 규칙이에요. 중국말로 하면 치샹빠샤라고 합니다. 67세 전에는 유임이나 승진이 가능되고 68세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거예요. 이 규칙은 공식 헌법 조항은 아니고 짱저민 후진타오 시기를 거치며 굳어진 당내 권력 승계 관례에 가까웠죠. 목적은 한 사람이 너무 오래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하고 지도부 교체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얘기를 들어봐.
이런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 이게 시진핑이 다 바꿔놓은 거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이렇게 바꿔놓는데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시진핑이 집권을 한 뒤에 어떻게 했느냐. 그는 즉시 과거의 이런 규칙들을 하나씩 깨기 시작합니다. 정리하자면 그의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는 공산당의 권력을 다시 국가기구의 중심으로 가져왔습니다. 덩샤오핑, 짱저민, 후진타오 시대에도 중국은 물론 당국가 체제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당과 정부 사이에는 일정한 역할 분담이 있었습니다. 국무원은 나름의 기능이 있었고 비교적 독립적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시진핑 집권 이후 원래 국무원에 속해 있던 많은 부분들을 예를 들면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같은 부처들이 모두 당 중앙의 영도 소조 아래로 끌려 들어갔어요. 조직 개편을 해버린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권력을 가졌던 독립적인 이런 결단력을 가졌던 이런 부처들이 더 이상 독립적인 정책 결정 기관이 아니라 당 중앙이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부서가 됩니다. 당 중앙이라 그래요. 이게 공산당의 중앙, 당 중앙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결정은 당 중앙이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거를 당 중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당 중앙은 뭐냐? 시진핑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독립적인 기관들을 니들을 당 중앙 조직 쪽으로 편입을 시키겠다. 하지만 그 당 중앙의 명령은 다 시진핑이 내리는 거.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 배치입니다. 그는 수많은 이런 링다오샤오주, 요런 작은 소조, 작은 뭐라 해야 될까? 이걸 리더 팀이라고 합시다. 그냥 여러분들 알아듣게 생각하면 그냥 리더 팀이야. 무슨 분야의 리더 팀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중앙 재경 영도 소조, 중앙 차이징 링다오샤오조, 그다음에 중앙 전면 심화 개혁 영도 소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팀을 만들어요. 근데 이 팀들을 꾸려가지고 이 팀들이 여러 이런 원래 독립성을 가지고 있던 그런 조직들을 관리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이 팀을 관리하는 게 누구냐? 이게 시진핑이에요. 이 팀들이 팀장이 누구였냐? 다 시진핑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금융, 과학기술, 교육, 국방, 외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대한 정책의 최종 결정권이 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지금 채팅창에 보면 누구랑 닮았네 이러는데 그런 얘기 위험해요.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몰라. 나 채널 하루 사이에 날아갈 수도 있어. 말 조심해 주세요. 야, 어제 투표 봤으면 다들 알 거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 어떤 상황인지. 누구랑 닮았네, 누구 생각나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날 겁니다. 자, 시진핑이 이렇게 수많은 소조들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독립적인 부처들을 다 지가 직접 관리하게 되잖아. 이렇게 되면 금융, 과학기술, 교육, 국방, 외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대한 정책의 최종 결정권이 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돼요. 그 결과 국무원을 포함한 다른 행정 부처들은 사실상 무력화가 돼버린 거죠. 회의실에서 보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이런 부처의 부장과 저런 부처의 부장과 부장 사이 분업 협력 이런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정확히 상부의 뜻을 전달하느냐가 중요해져요. 공무원들은 더 이상 자기의 상상력과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 잘못 발휘했다가 잘리거든. 그냥 위에 지도만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야.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만 하고 그거를 누가 더 잘 해내느냐의 경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빨리 이 심부름을 완성해야지. 이게 무슨 일하는 부서야. 그냥 종이지. 지금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급에서는 거의 전원이 시진핑의 측근입니다. 그와 대등하게 앉을 수 있는 이런 관리들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동등하게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덩샤오핑이 만든 거야. 집단 지도 체제. 그게 한 7명인가 8명이었나. 아무튼 그런 중대한 사안들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그 7명 8명 안에서는 태자당 출신도 있고 공청단 출신도 있고 아니면 상하이방 출신도 있고 여러 중국의 또 정치 파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치 이 힘 균형이 잡혀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걸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 뭐였냐? 바로 후진타오가 당대 회장에서 그 현장에서 끌려나가는 모습. 다들 기억하시죠? 후진타오가 당대 회장에서 그냥 끌려나갔어요, 여러분들. 그게 돌발 상황이었을까? 돌발적으로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이거 끌어내 이렇게 한 걸까? 아니야. 중국의 정치국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미 미리 짜놓은 거야. 요거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후진타오가 당 대회장에서
질질 끌려 나가는 모습을 이걸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연출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걸 보면서 중국의 지방 당간부들, 관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내가 잘못 찍히면 저게 내가 되겠구나. 예방주사, 그보다 더 센 예방주사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이데올로기의 통제입니다. 마지막 수단은 사상 작업을 다시 정치의 핵심 위치로 끌어올리는 것이에요. 과거에도 중국의 관료들은 사상 교육을 받아야 됐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일을 잘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치를 말하는 것,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 정치적 충성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일 잘하는 거 그거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정치적 입장이 맞는가? 공산당에게 충분히 충성을 하고 있는가? 이게 실제 능력보다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시진핑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예전 기술 관료 집권 시기의 전문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에요. 그래도 옛날에는 능력 위주로 일을 잘하는 관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 잘하는 거 필요 없어. 무조건 충성. 내 생각 필요 없어. 무조건 시진핑의 뜻을 따르고 절대적인 충성. 예를 들어서 군대 대숙청도 그렇습니다. 숙청된 많은 사람들은 사실 시진핑 자신이 직접 끌어올린 인물들이었어요. 시진핑이 지금까지 숙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따져보잖아. 그 사람들 다 시진핑이 직접 끌어올린 거야. 시진핑 라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다시 숙청을 했을까? 그들이 시진핑의 정치 권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들은 그가 박탈한 사람들이고 당연히 그가 쉽게 끌어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왜 이들을 제거를 했느냐? 제일 핵심은 시진핑이 보기에 이들이 충분히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과 행동이 달랐다. 지도자를 속였다. 약속한 일을 끝내 완수하지 못했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바로 군부 숙청의 핵심 이유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너는 내가 봤을 때 나한테 충성하지 못해. 난 너 100% 못 믿겠어. 그러니까 끄집어내린 거예요. 장유샤가 있죠. 근데 장유샤는 진짜 약간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이었고 그 전에 누구누구를 쳐냈냐. 자, 여러분들, 시진핑이 지금 이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시진핑이 직접 끌어올렸던 사람들 중에 끌어올렸는데 어라? 얘 나한테 충성하지 않네? 하고 쳐낸 애들을 정리해봤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리샹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국방부장까지 올렸는 사람이에요. 근데 초고속으로 낙마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인데, 리샹푸는 장비 발전부 출신으로 중국군 무기 조달, 장비 현대화 라인의 핵심이었어요. 시진핑 체제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국방부장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2023년 갑자기 공개 석상에서 사라졌고 이후 부패 혐의로 낙마했어요. 숙청을 당했다는 거예요. 2026년 5월에는 웨이펑허와 함께 부패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중국 관영 매체 보도에서 기사를 냈어요.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시진핑이 군 현대화에서 가장 중시한 장비, 무기 조달 라인의 대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키운 군 현대화 인재가 알고 보니 부패 비리의 핵심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죄명은 이렇지만 더 핵심적인 이유는 난 너를 더 이상 못 믿겠다. 이거예요. 너는 내가 절대 권력을 잡는 데 있어서 내가 봤을 때 넌 나한테 걸림돌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 나온 웨이펑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웨이펑허. 로켓군 출신의 첫 국방부장, 핵 전력 라인의 상징입니다. 웨이펑허는 로켓군의 사령관을 지냈고 국방부장까지 올랐습니다. 로켓군은 시진핑이 미국과의 전략 경쟁, 대만 문제,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시한 군종 중에 하나예요. 로켓군. 그런데 웨이펑허 역시 방금 얘기했던 리샹푸와 함께 부패 혐의로 숙청이 되었고 2026년 5월에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거 다 시진핑이 직접 끌어올린 사람들이에요. 또 누가 있느냐? мя오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인물들이잖아요. 중국 정치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다 알만한 이름들이에요. 이 다 유명한 중국의 간부들이었는데, 세 번째로 мя오화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진핑 복건성의 인맥이에요. 그리고 군 정치 공작 책임자까지 갔었습니다. 이 мя오화라는 사람은 더 정치적인 의미가 커요. мя오화는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군 내부의 사상, 충성, 인사, 정치 검열을 담당하는 그런 핵심 포지션이었어요.
더구나 이苗화는 시진핑과 푸젠성 경력이 겹쳐서 시진핑의 신임을 받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苗화도 2024년 말에 조사 대상이 되었고 2025년에는 중앙군사위에서 해임되었으며 이후 당에서 축출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苗화는 군의 충성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충성을 관리하는 그 책임자마저 숙청됐다는 것. 시진핑이 원하는 거는 이 사람의 충성, 이 사람이 군대의 충성을 교육할 거 아니야. 그럼 시진핑이 원하는 거는 이 사람한테 야, 군대의 충성은 뭐야? 군대의 충성은 나한테 대한 충성이야. 내 말 한마디에는 죽은 신용이라도 해야 돼. 그 정도의 충성을 만들어내, 이거였을 거 아니야. 근데苗화는 거기에 아마 반박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숙청이 된 거죠. 네가 관리하는 군대 나 못 믿겠다 이거야. 자, 그리고 또 허웨이동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중앙군사위 부주석까지 오른 최상층 인물이에요. 허웨이동은 굉장히 또 충격적인 사례인 게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었습니다. 중국군에서 시진핑 바로 아래급의 최상층 인물입니다. 2025년 10월 중국 국방부는 허웨이동과苗화를 포함한 고위 장성들이 심각한 기율 법률 위반 및 거액 관련 직무 범죄 혐의를 받는다며 당에서 축출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언론에서의 평가는 현직 중앙군사위 부주석급 인물이 숙청되는 것은 문화 대혁명 이후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은 부패 척결이지만 그냥 따져보면 시진핑의 신임을 잃은 거야. 그리고 또 로켓군 지휘부 인사들 리유차오,徐중보, 장전중, 류광빈이다. 짱유린 이런 사람들이 다 로켓군의 사령관, 로켓군 정치위원, 로켓군 부사령관, 로켓군 관련 고위 장성, 장비 군수 관련 고위 인물, 이 사람들도 싹 다. 워싱턴 포스트에는 2025년 보도에 최근 2년 동안, 여러분들 2024년, 2025년 2년 동안 45명 이상의 고위 군 방산 인사가 제거되거나 숙청을 당했다고 합니다. 45명. 그러니까 시진핑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얘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암덩어리가 될 거야, 이런 판단이 서잖아. 바로 제거해. 로켓군이 왜 그렇게 많냐고요? 여러분들, 로켓군은요, 시진핑이 얼마나 중요시하냐면 대만을 무력 통치하기 위해서는 로켓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 시진핑의 명령 한마디에 그 로켓군이 야, 핵미사일 날려 하면 날려야 되거든. 아니면 동풍 미사일 날려 하면 날려야 되는데 그건 좀 진짜 대만을 무력 통치할 거예요? 진짜 미사일 쏠 거예요? 이런 약간의 의심만 있는 사람이라도 시진핑은 원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미사일 쏘아라 하면 즉시 쏠 수 있는 그런 충신들을 원했던 거야.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시진핑이 대만을 무력 통치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아직 그 밑에는 거기에 대한 의심을 품는 그런 장성들이 되게 많았어요. 에이, 말은 저렇게 하겠지. 설마 대만에 미사일을 쏠까? 만약에 내가 진짜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난 안 쏘지. 그걸 어떻게 쏴? 이런 사람들이 다 숙청이 되는 거야. 시진핑 입장에서 얘 내 말 안 들을 것 같다. 진짜 중요한 시기가 됐을 때, 정말 미사일을 쏴야 할 때 얘는 안 쏠 것 같다. 그래서 시진핑이 제일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게 로켓군이에요. 즉 시진핑이 가장 중시했던 강군몽의 핵심 부대, 특히 핵미사일과 무기 조달 라인, 이쪽이 대규모로 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빠질 수 없는 게 장유샤, 그 다음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류전리. 여러분들, 장유샤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전에 말했던 리상푸나 웨이펑허 이런 사람들은 각각 장비 조달 라인, 로켓군, 핵미사일 라인을 대표하는데,苗화는 군 정치 공작, 그리고 허웨이동은 대만 동부 정부 이런 것들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장유샤는 그 위에 있는 군 원로의 권위, 그 다음에 태자당 인맥, 시진핑의 군부 내 개인적 신뢰 네트워크, 이런 걸 상징해요. 장유샤는 뭐다? 시진핑이 중국의 군권을 잡기 위해서 공을 세운 1등 공신. 장유샤가 있었기 때문에 시진핑이 중국의 군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둘 다 아버지가 옛날에 혁명 1세대야. 혁명 원로. 그래서 얘네들은 혁명 2세대들인 거지. 그 정도의 인맥이었고 알고 지낸 지만 몇십 년이야. 그런데 그것까지 쳐냈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있음으로써 이것은 이미 전통적인 의미의 정치 투쟁과는 달라요.
그 단계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 중국의 정치 단계는 시진핑이 이미 대권을 장악한 뒤 충성심을 기준으로 체제를 정리하는 단계예요.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됐고요. 이런 방식은 마오쩌둥 시대의 정치 검토회, 사상 학습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수법이죠. 지금의 관료들은 마음속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지도자의 고심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지도자를 안심시켜야 한다는 거. 그게 누구? 시진핑. 자신들이 능력이 어떠한지, 내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지금은 무조건 충성. 시진핑이 1이라고 하면 절대 2를 얘기 못하는 무조건 충성. 지금 중국의 정치계는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거를 밀어붙였을 때 중국 인민들한테 득이 되겠다.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 위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 무엇을 해라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오는 것만 기다려요. 그리고 내려오잖아.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잘할지 그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공무원들은 자발적인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잘못했다가 이게 시진핑 눈밖에 나가면 이건데 다들 걱정하는 게 만약에 내가 한 일이 지도자가 좋아하지 않는 방식이면 어떡하지? 다들 이걸 걱정하고 있어요. 자, 2018년 그때 시진핑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일을 했습니다. 2018년에 시진핑은 뭘 했을까? 헌법을 수정해가지고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했죠. 이것은 시진핑이 앞으로 국가주석으로서 계속 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정해진 퇴임 날짜가 없다는 의미였어요. 덩샤오핑이 그토록 고심해서 만든 제도화된 권력 승계 메커니즘이 시진핑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중국은 제도화된 권위주의에서 개인화된 권위주의로 후퇴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권력이 더 집중되었고 더 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모든 위험을 한 사람에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시진핑이 지금까지도 명확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인물들이 시진핑의 후계자로 거론이 됐지만 다 추측일 뿐 시진핑이 지정한 후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헤쳐먹으려고 하는지 감도 안 와요. 시진핑 100살까지 살잖아요. 그럼 아직 20몇 년 남은 거야. 시진핑이 다른 중국의 간부들처럼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 장저민처럼 96세까지 산다? 아직 20년 남은 거예요. 지금 시진핑 몇 살이죠? 맨날 까먹는다. 시진핑 1953년생이에요. 72세. 덩샤오핑 시대에는 중국이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였지만 적어도 사람들은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될지 대략 알고 있었어요.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는 일종의 권력 균형이 있었고 예측 가능한 게임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라요. 시진핑은 어떤 후계팀도 키우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모든 사람이 자신 개인에게 충성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시스템은 극도로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이 핵심이 권위를 잃는 순간 전체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갑자기 시진핑이 심장마비 이런 걸로 갑자기 뜬다 세상을, 중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 누가 잡을까? 일부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개인화된 권위주의라고 불러요. 이런 개인화된 권위주의는 마오쩌둥 시대처럼 광적인 형태는 아닐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개인 숭배입니다. 다만 포장이 더 정교해졌을 뿐이에요. 시진핑은 어쩌면 중국 공산당 통치의 마지막 최고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설령 그가 권력을 승계한다고 해도 그때의 중국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2021년 시진핑은 한 내부 연설에서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일부 관영 매체가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들 이걸 들으면 시진핑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게, 시진핑은요 소련이 붕괴할 때 당내에 감히 공산당의 용도를 수호하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보았어요. 시진핑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냥 말 그대로 하자면 소련이 무너질 때 그 공산당 당내에는 끝내 남자다운 사람 하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시진핑의 아주 가장 깊은 정치적 불안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바로 권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는 소련 공산당이 경제 붕괴와 민심 상실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지 않아요. 소련의 붕괴는 정치적 이완이 붕괴를 불러왔다고 그렇게 봅니다.
시진핑의 생각은 이런 거죠. 소련이 망한 건 경제가 어려워서만이 아니다. 공산당 내부 사람들이 더 이상 당을 끝까지 지키려 하지 않았고 지도부가 사상, 조직, 군대, 언론을 꽉 잡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다. 그 뜻은 즉 만약에 지도부가 사상, 조직, 군대, 언론을 꽉 잡으면 독재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상, 조직, 군대, 언론 이거를 제대로 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이 붕괴했다라는 거예요. 시진핑이 말하는 이 정치적 이완은 뭘 얘기하느냐? 당 간부들이 지도자에게 절대 충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절대 충성이 없었다 이거야. 그리고 언론, 지식인, 대중, 여론 통제가 느슨해졌다라는 거예요. 군대와 보안기관이 최고 지도자를 위해 끝까지 움직일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공산당 이념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다. 개혁파, 온건파, 자유화 요구가 당 안팎에서 커졌다. 정권 위기 때 아무도 목숨 걸고 공산당을 지키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이런 요소들이 정치적 이완이라고 시진핑은 봤던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시진핑은 이거 반대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공산당 내부가 느슨해졌는데 이거 기강을 잡을 사람이 없었다 이거야. 쳐낼 새끼들은 쳐내고 통제할 언론이나 군부나 지식인들 다 통제를 해버리고 충성도 낮으면 잘라내고 이런 걸 왜 안 했냐 이거야. 무슨 뭐 당내 안에 이런 파 저런 파 나와가지고 자유화 요구가 그런 목소리조차 내면 안 되지. 그거는 싹이 트기 전에 뿌리부터 뽑아버려야지. 시진핑은 그런 상황에서 소련이 붕괴됐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에게 정치적 이완은 곧 정권 붕괴의 전조예요. 경제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당 간부들이 더 이상 공산당을 위해 싸우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시진핑은 소련 붕괴의 원인을 경제 실패보다 당의 통제력 약화와 내부 충성심 붕괴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 안에서는 사상 통제, 반부패, 숙청, 언론 검열, 군부 장악 이런 거를 절대 풀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그렇게 중국을 다스리고 있고요.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시진핑 같은 새끼 나오면 안 되는데 바로 밟아버려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진핑은 이런 공산당 붕괴 방지를 최고의 정치적 과제로 삼고 있어요. 나라 발전? 경제? 필요 없어. 무조건 공산당 체제, 굳건한 유지. 이런 시진핑의 심리는 이미 중국의 여러 정책에 반영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반부패 운동은 전임 세력의 정치적 경쟁자들을 제거했습니다. 이데올로기 통제 강화는 이른바 서방 사상의 침투를 막기 위해 한 것이었어요. 감시체계의 심화는 사회 전체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공동부유 같은 경제 구호조차 본질적으로는 정치적 안전을 위한 장치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지금까지 시진핑이 지금까지 펼쳐왔던 이런 정책들은 겉으로는 너희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의 안전을 위해서, 너의 부유를 위해서, 공동부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다 공산당 체제가 굳건하기 위해서. 그래서 니들은 감시를 당해야 되고 자유가 없어야 되고 마음대로 말을 하면 안 되고 충성심을 잃으면 안 되고 그런 안전장치여에 불과했던 거죠. 시진핑 시대에서 가장 큰 변화는 중국 공산당의 목표가 발전 추구에서 통치 유지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경제 발전은 여전히 그들에게 중요하죠. 하지만 더 이상 최우선 순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안정, 사회 통제, 이데올로기의 통일입니다. 이 변화의 대가는 뭐냐? 경제 효율의 급격한 하락, 사회 활력의 강력한 억압, 혁신 능력의 점진적 고갈입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퍼붓더라도 이런 흐름은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 깊은 원인은 중국 공산당 체제가 개혁 개방 이후 최대의 생존 불안을 마주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국에서 2015년을 기준으로 2015년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뚜렷하게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거품은 꺼지면서 폭락을 하면서 지방정부 부채는 급증했으며 청년 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못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화됐으면 이제 중국에서는 청년 실업률을 통계하지도 않습니다. 청년들이 진실을 알면 눈 뒤집힐까봐.
이런 것들은 지금 중국 공산당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거대한 생존 위기예요. 왜냐하면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은 주로 경제 성과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성과 정당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내가 너희들을 더 잘 살게 해줬으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 모든 것은 나에게 맡겨. 공산당을 믿어. 왜? 내가 너희들을 잘 살게 해줬잖아. 돈 벌게 해줬잖아. 부유하게 해줬잖아. 삶의 질 올라왔지. 내가 해준 거야. 이게 이제 옛날에 경제 성과에서 나오는 성과 정당성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중국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중국의 국민들이 삶이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 그러면 중국 인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계속 당신들이 나를 통치해야 하지? 난 니들 뽑은 적도 없는데? 니들이 그나마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니까 니들 지지했는데 우리 지금 삶이 족같아지는데 왜 니를 우리가 계속 지지해야 되지? 이게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계속 여기저기 지방 쪽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다양한 목소리가 올라오는데, 중국은 뭘 하고 있습니까? 뉴스에 안 나오게끔 눌러버리고 막아버리고, 시위를 한다 그러면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다 때려 뭉개버리고 다 패가지고 잡아가버리고, 언론은 절대적으로 통제를 하고, 인터넷에 뭐 한 게 올라왔다 바로 검열해가지고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시진핑도 알아요. 더 이상 이 경제서사가 통하지 않으니 역사서사를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에서 아주 대대적인 당사 학습 교육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당의 선전은 인민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해서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로 바뀝니다. 경제 기적에서 제도 우월성으로 강조점이 이동한 거예요. 시진핑은 끝까지 너희들이 사상을 통제해서라도 직접 독재를 하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역사서사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과거의 권위 위에 신뢰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삶이 해마다 더 나빠지고 압박이 해마다 더 커지는데 역사서사만으로 그걸 버틸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윗세대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중국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윗세대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생활은 이거 많이 좋아진 거다. 그래도 괜찮다. 야, 마오쩌둥 시대의 대기근이나 문화 대혁명 때와 비교하면 야, 지금이 천국이지.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실제로도 그렇고, 아니 문화 대혁명 때랑 비교하면 문화 대혁명 시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지금 삶이 훨씬 좋아졌지. 개혁 개방 전에 태어난 사람들, 1978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한테 옛날이랑 비교하면 지금 삶 많이 좋아졌어. 하지만 오는 날의 젊은이들, 즉 이제 미래 중국을 책임져야 할 지금의 2030들, 그 시대는 그러니까 MZ 세대죠, 그죠? 요즘 중국의 MZ 세대들은 마오쩌둥 시대가 중국이 어땠는지 몰라. 체감해본 적도 없고, 이 사람들은 그냥 작년과 올해를 비교할 뿐이에요. 올해가 작년보다 더 나아졌는가, 더 부유해졌는가, 내가 지금 이 중국에서 살면서 내가 점점 더 삶이 좋아지는가, 행복해지는가. 그런데 비교해보니까 아닌 거야. 여러분들, 중국도 만약에 세대 교체가 되면 중국 정권도 한번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이 세뇌로 안 먹히는 시대거든. 세뇌를 당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쳐봤자 한 80년대생? 80년대생도 좀 애매해. 80년대, 90년대생들은 이제 세회 이런 걸 안 당하면서 전 세계를 보면서 이렇게 자라온 세대들이잖아. 80년대생들 중에서 그래도 좀 세뇌를 당한 세대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90년생이라든지 2000년생들은 점점 이제 자기만의 가치관이 뚜렷하고 쉽게 세뇌 당하지 않고, 여러분들 요번에 한국만 봐도 요번에 스타벅스 불매운동 그거 선동했잖아. 그것만 봐도 그거 오히려 옛날 같았으면 광우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민심을 많이 얻고 선동을 해가지고 많은 걸 얻어갔잖아. 근데 요번에는 오히려 잃었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되고 반응이 안 좋다 보니까 바로 그 목소리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그렇게 쉽게 세뇌 당하는 세대가 아니라 이거야. 그냥 단순해요. 어제의 삶보다 오늘 내가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게 됐는가, 이것만 본다 이거야. 근데 중국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아직까지는 목소리를 못 내고 있지만 불만이 찰 만큼 차 있고, 그러니까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뭘로 표현해요? 당핑. 나 아무것도 안 해.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 거야. 세금도 안 낼 거야. 아무것도 안 해. 중국의 경제가 돌아가고 나와버리고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서사 외에도 민족주의 서사도 동원이 됩니다. 민족주의로 이 공백을 메우려는 것이죠. 특히 젊은이들을 향해 가지고 중국몽,
위대한 부흥, 서방은 몰락하고 있다. 맨날 입에 다는 게 뚱성시장. 동쪽은 떠오르고 서쪽은 지고 있다. 이 서쪽은 미국을 얘기하고 동쪽은 중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구호를 계속 사용해요. 이런 구호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계속 세뇌를 시켜. 이런 구호는 확실히 한때 젊은이들이 결집력을 자극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한때만이야. 특히 이런 민족주의 구호들은 누구한테 효과가 있냐? 중국의 샤오펀홍.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공산당만 찬양하는 그런 인간들. 그리고 중국의 애국주의 네티즌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어. 중국 당이 맞아. 그리고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 중국은 세계를 관리해야 되는 나라야. 하지만 그걸 맡고 있는 게 미국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애국주의자들. 그래서 항상 미국은 독이야. 그리고 미국이랑 같이 가까이 지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그렇게 세뇌를 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민족주의도 이게 양날의 검인 게, 시진핑이 인민의 기대치를 그렇게 높이 끌어올려 놓고 위대한 부흥을 약속을 해놓고 실제로 그 약속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민족주의는 오히려 시진핑을 물어 뜯을 수 있죠.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품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강하다면서 왜 아직도 세계에서 무시당해? 욕이나 먹고? 우리가 국가가 이미 위대한 부흥을 이루고 있다면 왜 아직도 대만을 통일조차 못하고 있지? 이거를 점점 더 깨닫게 되면, 중국의 MZ세대들이 이걸 점점 깨닫게 되면 이제 공산당을 비판할 수 있죠.